1929년의 어느 아침,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혹은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의 숫자가 갑자기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금융전쟁이었습니다. 금과 부채 그리고 생존을 둘러싼 싸움이 현대 세계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대공황은 단순히 시장의 실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 그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투쟁이었습니다. 총이나 군인이 아닌 금리, 통화, 그리고 인쇄기로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렇듯 우연이 아니라 설계에 의해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제1막 균열. 1929년 말 작은 균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둔화되었고 농산물 가격은 하락했으며 유럽은 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낙관주의가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렸습니다. 시장은 올라야만 했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러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매도 주문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혼란이 월스트리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 되자 수십억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 증권거래소 밖에 서서 침묵한 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폭락 그 자체가 대공황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불꽃이었을 뿐입니다. 뒤이어 타오른 불길은 정책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결정들이 전 세계적인 신뢰를 파괴하면서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붕괴가 오기 전 한 세대 전체가 자신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든 눈부신 신기루가 있었습니다. 제2막 번영의 환상. 1920년대는 소음의 10년이었습니다. 재즈, 자동차, 마천루,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낙관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럽은 망가졌고 금은 고갈되었으며 부채는 쌓여만 갔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은행이자 공장, 그리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구의 새로운 금융수도가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즈의 리듬과 샴페인의 반짝임 아래에서 위험한 환상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신용대출은 저렴했습니다. 투기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은 연준이 이 모든 것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사람들에게 마진으로 주식을 사라고 권장했습니다. 1달러만 있으면 9달러를 더 빌릴 수 있었습니다. 점원, 농부, 공장 노동자 모두가 시장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치솟았습니다. 신문은 그것을 진보라고 불렀지만 부채 위에 세워진 번영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버리지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언젠가 반드시 부러집니다. 제3막 화폐 전쟁의 시작. 폭락 이후 연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시스템에 돈을 풀 것인가? 아니면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을 긴축할 것인가? 그들은 규율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근본 위제에 묶여있던 세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연준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외국들이 신뢰를 잃고 금 상환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완화 대신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동성은 사라졌습니다. 은행들이 무너졌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거의 1만 개의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금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줄을 섰지만 금고가 비어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시장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화 붕괴였고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4막, 황금의 덫, 금본위제. 한때 문명의 자랑이었던 이것은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금본위제에서 통화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이 나라를 빠져나가면 금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며 임금을 삭감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살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실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독일에서는 비참함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들이 문을 닫는 동안 금은 금고 속에 쓸모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는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혼란을 동기화시켰습니다. 모든 국가가 침몰하는 배에 함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5막, 영국이 먼저 무너지다. 가장 먼저 항복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1941년이 되자 투자자들은 영란은행에서 금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파운드화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고 지출을 줄였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1931년 9월 영국은 금본위제를 포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파운드화 가치는 30% 떨어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세기 동안 영국 파운드는 금과 다름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안에 영국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은 증가했고 신용은 풀렸으며 생산은 늘어났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지만 감히 그것을 배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6막, 미국의 버티기. 대서양 건너편 미국은 종교처럼 금에 매달렸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건전화폐가 도덕적 의무라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국가를 장악했습니다. 물가는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농부들은 우유를 도랑에 쏟아버렸습니다. 운송할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빵을 배급받으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달러는 강했지만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7막, 루즈벨트의 혁명. 1933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취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일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적인 은행 휴업을 선언하고 시스템 전체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6개 02호가 내려졌습니다. 민간금의 몰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금화와 금괴를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스당 20달러 67센트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정부는 금값을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달러 가치는 40%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복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에게서 국가로 부가 이동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숨겨진 세금이 돌아온 것입니다. 제8막, 환율 전쟁. 미국이 평가 절하를 단행하자 다른 나라들도 뒤따랐습니다. 1930년대는 세계적인 환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국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달러가 떨어지자 프랑, 리라, 그리고 엔화가 뒤따랐습니다. 관세는 올랐고 무역은 붕괴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나중에 이를 경쟁적 평가 절하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각국은 고통을 해외로 수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스털링, 달러, ENN, 금 등 각자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는 경쟁적인 통화구역으로 세계가 분열되었습니다. 세계화는 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제9막 정치적 여파, 경제 붕괴는 극단주의를 낳습니다.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10년 전 인플레이션으로 파탄나고 이제는 디플레이션으로 파괴된 중산층은 복수와 부활을 약속하는 한 남자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복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국가 통제를 미화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이전의 어떤 대통령보다 연방 권력을 확대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혼란을 이용해 철권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념은 달랐지만 근본 원인은 같았습니다. 바로 통화 실패였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권력의 재편이었습니다. 제10막 회복과 새로운 질서. 1930년대 후반이 되자 회복의 기미가 보였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인프라와 일자리, 희망을 건설했지만 동시에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제도화했습니다. 1939년이 되자 재무장이 회복을 대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화폐 지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은 포트 녹스에 비축되었습니다. 달러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1944년 각국은 브레턴 우즈에 모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대공황은 영국의 금이라는 낡은 제국을 묻어버리고 미국의 신용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제11막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것. 대부분의 사람은 대공황을 경제적 비극으로 기억합니다. 비극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근본 위제가 사라진 것은 경제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 권력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금을 방어한다는 것은 긴축과 폭동을 의미했습니다. 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통제를 의미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민들은 잃었습니다. 모든 구제금융, 모든 안정화 조치는 권력을 위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예금자에서 국가로, 시장에서 관료로 말입니다. 대공황은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에서 종이로, 자유에서 관리로 넘어가는 탈취였습니다. 제12막, 현대의 메아리. 이 이야기가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08년, 세계는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하고 신용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들이 수조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디플레이션 대신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대신 시스템을 떠받쳤습니다. 1930년에 정부들은 돈을 찍어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020년에는 제한 없이 찍어냈습니다. 두 시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권력은 집중되었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13막 숨겨진 교훈. 대공황의 진정한 교훈은 시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는 자신의 돈이 안전하고 지도자가 유능하며 시스템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시대는 똑같은 진실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돈은 무기입니다. 금 아래에서 돈은 규율을 강요했습니다. 법정 화폐 아래에서 돈은 통제를 강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돈은 권력에 봉사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무기는 내부를 향하게 됩니다. 제14막, 당신에게 주는 의미, 금리, 양적 완화 또는 통화 방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기술적인 용어나 작전 계획이 아닙니다. 1930년대의 통화를 방어한다는 것은 디플레이션을 통한 굶주림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경제를 부양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통한 가치 침식을 의미합니다. 전략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정부는 살아남고 은행은 적응하며 엘리트들은 조정합니다.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릅니다.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변형이었습니다. 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스템에서 약속에 의해 뒷받침되는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제75막 경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메아리칠 뿐입니다. 부채가 높게 쌓일 때, 투기가 난무할 때, 중앙은행이 방화범인 동시에 소방관이 될 때 패턴은 돌아옵니다. 1970년대, 2008년, 2020년. 시대는 달라도 리듬은 같습니다. 돈이 무기화될 때마다, 신뢰가 파괴될 때마다 그렇습니다. 대공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지침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시장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숫자나 그래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전쟁을 생각하십시오. 중앙은행의 금괴서, 정부 부채 사무실에서, 그리고 돈이 다시 만들어지는 조용한 복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입니다. 진짜 전투는 더 이상 총알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 통화, 그리고 인쇄기로 싸웁니다. 대공황은 최초의 세계 금융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위기는 그 동일한 분쟁의 또 다른 캠페인일 뿐입니다. 신뢰, 통제,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가치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